시리즈 7 마음의 지도 정신의학의 역사. 인간의 가장 깊고 어두운 미지의 영역 마음. 오늘날 우리는 우울증, 불안장애, PTSD를 뇌의 화학적 불균형이나 심리적 상처의 결과로 이해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음의 병은 신의 저주나 악령의 장난 혹은 개인의 도덕적 타락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이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쇠사슬에 묶이거나 끔찍한 고문을 치료라는 이름으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무지와 공포로 가득했던 광기의 역사에서 뇌와 마음의 비밀을 파헤치려는 인류의 끈질긴 도전은 어떻게 길을 찾아왔을까요? 이 글은 마음의 병을 이해하고 치료하기 위한 정신의학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추적하는 여정입니다. 환자를 짐승처럼 감금했던 정신병원의 탄생에서부터 인간의 내면에 무의식이라는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프로이트 혁명, 논란의 치료법이었으나 노벨상까지 수상했던 전두엽 절제술의 비극, 행복을 주는 약으로 불리며 세상을 바꾼 프로작의 등장, 그리고 전쟁과 재난이 남긴 깊은 상처 트라우마와 PTSD를 비로소 이해하기까지. 이 5가지 결정적 장면을 통해 인류가 어떻게 마음의 지도를 그려왔는지 그 위대하고도 때로는 위험했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중세시대 정신질환은 주로 종교적 관점에서 악마에 쓰인 상태로 간주되었습니다. 테마의식이나 고문이 치료로 행해졌고 환자들은 가족이나 공동체 내에서 방치되거나 추방당했습니다. 17, 18세기 계몽주의 시대가 열리며 이성이 강조되자 광기는 이성의 결여이자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럽 전역에 정신병원이 설립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비세트르 병원, 영국의 베들렘 왕립병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치료의 공간이 아닌 사실상의 수용소였습니다. 환자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감금되었고 매질, 구토 유발, 대량의 피를 뽑는 사열요법 등 비과학적이고 징벌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어두운 감금의 시대에 한 줄기 빛이 비춘 것은 1793년 프랑스 혁명의 와중이었습니다. 의사 필리프 피넬은 비세트르 병원의 원장으로 부임하여 환자들을 쇠사슬에 묶어두는 비인간적인 관행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정신질환자들도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며 친절과 대화로 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변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쇠사슬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놀랍게도 쇠사슬에서 풀려난 환자들 중 일부는 증상이 극적으로 호전되었습니다. 피넬의 이 용감한 행동은 정신질환을 인도적으로 대하는 도덕치료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고 정신의학이 감금과 통제에서 치료와 이해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19세기 말 의학계는 신체의 질병에 대해서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마음의 병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지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신체적 원인 없이 마비, 실어증 등의 증상을 보이는 히스테리 환자들은 꾀병으로 치부되기 일쑤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신경과 의사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러한 주류 의학계의 관점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는 히스테리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환자들이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마음, 깊은 곳에 억압된 기억이나 욕망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이 우리가 인식하는 의식과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감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무의식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00년 프로이트는 자신의 혁명적인 이론을 집대성한 저서 꿈의 해석을 출간합니다. 그는 꿈이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이며 억압된 소망이 위장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의 정신 분석은 인간의 행동 이면에는 숨겨진 동기가 있으며 어린 시절의 경험이 성인기의 성격과 정신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은 과학적 검증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가 인류에게 무의식이라는 새로운 대륙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마음의 병을 더 이상 뇌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개인의 역사와 내면의 갈등 속에서 이해하려는 심리적 접근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0세기 초 중증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빠르고 효과적인 수술적 치료법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1935년 포르투갈의 신경과 의사 안토니오 에가스 모니스는 인간의 전두엽과 뇌의 다른 부위를 연결하는 신경섬유를 절단하는 수술법을 고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두엽 절제술, 즉 로보토미의 시작입니다. 모니스는 이 수술이 조현병, 우울증 등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고 이 공로로 1949년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미국의 의사 월터 프리먼은 이 시술을 대중화시킨 인물입니다. 그는 얼음 송곳 모양의 기구를 환자의 안구 위쪽으로 집어넣어 망치로 두들겨
뇌의 구멍을 뚫는 이른바 경환화 전두엽 절제술을 개발했습니다. 로보토미를 받은 환자들은 실제로 공격성이 줄고 겉보기에는 얌전해졌지만 그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감정, 창의성, 판단력 등 인간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하고 무기력한 식물인간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로즈메리 케네디도 이 수술의 비극적인 희생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50년대 중반 클로르프로마진과 같은 효과적인 항정신병 약물이 개발되면서 전두엽 절제술은 급격히 쇠퇴하여 역사상 최악의 의료 과오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 우울증 치료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용되던 사망계 항우울제 TCA나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 MAOI는 부작용이 심해 사용이 제한적이었습니다. 1960년대 우울증이 뇌의 특정 신경 전달 물질, 특히 세로토닌의 부족과 관련이 있다는 화학적 불균형 가설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연구진들은 오직 세로토닌의 재흡수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1987년 이 새로운 약물은 프로작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였습니다. 프로작은 기존 약물에 비해 부작용이 현저히 적고 안전성이 높아 기적의 약이라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타임지 표지에 등장하며 행복을 주는 약으로 불렸고 우울증을 개인의 의지 박약이 아닌 치료 가능한 뇌 질환으로 인식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SSRI의 등장은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 위대한 발견이지만 한편으로는 정상적인 삶의 슬픔마저 약으로 해결하려는 경향과 우울증의 원인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낳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병사들의 마음에 남기는 깊은 상처는 오랫동안 제대로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병사들은 포탄 충격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이는 뇌의 물리적 충격이나 개인의 나약함으로 여겨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전투 피로라는 용어로 불렸지만 여전히 정신력 문제로 치부되기 일쑤였습니다. 마음의 상처에 대한 인식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계기는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수많은 참전 용사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악몽, 플래시백, 극심한 불안과 분노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고통은 더 이상 개인의 나약함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질병의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1980년 미국 정신의학회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DSM-3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는 진단명을 공식적으로 등재했습니다. 이는 극심한 충격적 사건을 경험한 후 나타나는 일련의 정신적 후유증을 독립된 질병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PTSD라는 개념의 탄생은 전쟁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사고, 성폭력 등 끔찍한 사건을 경험한 모든 생존자들의 고통에 이름을 붙여주고 그들의 아픔을 사회가 이해하고 공감하며 치료의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학 정보는 복잡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관한 우려나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